우리 지금 배운 거를 조금 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자, 교과서를 잠깐 피세요. 처음에 이제 진도를 좀 맞추려고 그러니까요. 첫 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 음양오행이 있어요. 여기에 출발은 천문학이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이거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 달하고 해하고 달하고 지구와의 거리가 얼마라는 것까지 그거 왜 외워요? 그거 안 외우면 못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물리학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사주 명리학의 기원, 거기 낙록자 얘기 나오고 서대승 나왔죠? 그러니까 읽어만 보셔. 그거는 내가 설명 다 했으니까요. 외우지 말고요. 예? 읽어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중요한 게 하도낙서 제가 얘기했죠. 하도낙서에서 뭘 발견했다고 그랬어? 십진법을 1, 2, 3, 4, 5, 6, 7, 8, 9 그거에 의해서 뭘 알았어요? 동서남북. 그 그림이 여러분들 10페이지를 봐. 거기에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자라는 게 그래서 나왔다는 것도 얘기했죠.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은 가운데 토가 있고 가운데 이게 중앙이야. 중앙이고 50이야. 가운데 50 있죠? 예? 50이 들어있고 50이 있고 그 다음에 북쪽이 제일 추워. 그래서 여기에 하늘에서 준 고유의 천수일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한 성수가 16이 있고 이게 북쪽이야. 그러면 여기다 계절을 집어넣어봐요. 조금 전에 얘기한 계절을 집으면 북쪽은 추우니까 뭐야 이게 겨울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동쪽에서 해가 뜨죠. 예? 그거 봐. 그 동쪽에서 해가 떠. 동쪽이야. 동쪽에서 해가 뜨는 데가 3이야. 그리고 5를 더한 게 8이야. 그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따뜻해. 그럼 이게 동쪽인데 계절적으로는 뭐가 될까요? 봄이 되는 거야. 해가 떠야 따뜻해지잖아. 봄. 그 다음에 여름이 돼. 이쪽이 남쪽이야. 27. 이게 남쪽인데 남쪽에서 해가 떠. 그 해가 뜨거워.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남쪽이 뭐가 되는 거야? 여름이 된 거예요. 여름.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모든 곡식이 열어. 4, 9. 이거는 해가 지는 서쪽이야. 그리고 이거는 가을이야. 이렇게 계절을 집어넣고 여기서 십진법을 그 동물의 그림을 갖고 이걸 착안해서 찾은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전혀 그때 당시에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5,500년 전에 과학도 안 발달돼 있는 원시인들이 어떻게 이걸 찾았겠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가지고 만자가 나온 거예요. 절을 표시하는. 그러니까 이 절의 원리 스님 석가모니의 얘기가 이꼬로 공자계엔 주요계 알리하고 100% 똑같아요. 인간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똑같이 기술한 거야.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낙서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게 거북이 등에서 거북이 이 사람들이 그 신기한 걸 찾았어요. 봐요. 거북이 등에 점이 나타났는데 여기 가운데 5개가 있었어. 5. 숫자를 십진법으로 숫자니까 5야. 가운데 딱. 그래서 5가 여기도 5죠. 딱 1, 2, 3, 4, 5가 가운데 5자가 딱 가운데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아까 여기 봐요. 여기 뭐야? 1이 어디 있었어? 1이 북쪽에 있죠. 첫 시작하는 게 북쪽.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그림을 보니까 이런 글자가 점으로 되어 있는 걸 숫자를 매겨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 7, 6. 이 거북이 등의 정방향에 이 점으로 이렇게 찍혀 있었어. 가운데가 5인데 점이 5개가 있어. 5야. 그래서 잘 봐. 이게 중요한 그 낙서의 숫자라는 건데요. 여기 봐요. 이거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바로 이걸 이용한 거죠. 가로든 세로든 어떻게 도하든 대각선이든 어떻게 도하든 값이 얼마가 나와요. 이렇게 도하든 이렇게 도하든 항상 어떻게 나와? 15가 나오죠. 그렇잖아요.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 숫자하고 똑같은 거야. 그때 이 15가 되려면 반드시 가운데 무슨 자가 들어야지만 안 돼. 5가 안 들고는 이 숫자를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냐면은 우리 인간의 정 가운데 중앙엔 반드시 토라는 5가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1이 북이고 이게 1이 북이고 이게 겨울이야. 잘 봐요. 그리고 여기다가 오행을 붙였어. 이걸 이용해서 오행을 붙였는데 뭘 붙였냐면 북쪽이고 겨울이면 이게 추우니까 이게 수가 되겠죠. 아까 차가우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그러면 추운 지방이 북쪽 아니에요. 그리고 이리로구나. 그러니까 이거 이리로구나. 남쪽은 여름이야. 화인데 이 여름이로구나. 여름인데 이건 2의 숫자로구나. 그러니까 여름은 2의 숫자로구나. 봄이 되면 따뜻해. 동쪽이야. 봄이야. 봄은 3의 숫자로구나. 가을은 결실의 계절인데 해가 지는 거야. 4의 숫자로구나. 그리고 가운데는 반드시 5라는 숫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토. 그리고 이게 토로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토가 중앙이로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이 원리가 나오니까 얼마나 쉽게 얘기해서 음양오행 이론과 목화토금수의 개념과 동서남북의 개념과 사계절이란 봄, 여름, 가을 계절을 동시에 다 기술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역학 이론이 발전된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페이지에 있는 거 이제 그걸 표시한 거니까 뭐 다 아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11페이지 음양오행의 이치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야 되겠어요. 여기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이거 꼭 아시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앞으로 사주 원리를 알려면은 요 만세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만세력이 있어야만 사주를 뽑습니다. 그래서 요 만세력을 집에 갖고 있는 분은 그냥 갖고 오시고 다음 주부터 없으신 분은 좀 일찍 오셔갖고요. 일찍 오든 동네에서 사든 제가 여기 불광사 앞에 거기다가 이 만세력하고 거기 서점 있어요. 불교 서적 만드는 서점. 저 아래 불광사 앞에 그 앞에 가서 동네에서 사든지 이거 큰 서점가에만 있어요. 큰 서점에 가야만 있다고요. 이거 만세력들을 꼭 구입해 갖고 오세요. 어느 걸 갖고도 좋은데 여기 내가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저기 불광사 절 앞에 그 불교 서적 집에다가 만세력하고 그 다음에 밀력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일진을 보는 밀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태기를 할 때 중요해요. 일진을 잡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책력이라는 밀력이라고 써는 책이 있어요. 그거하고를 꼭 구입해야지만 됩니다. 그걸 거기다가 비치해 놨으니까 아마 이 만세력은 15,000원이고 그거는 아마 3,000원인가 5,000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꼭 그걸 사세요. 집에서 그 동네에서 사실 분은 사시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같은 값이면 이걸로 사세요. 나중에 거기를 가시면은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만세력이 있어야만 어느 거든지 똑같아요. 만세력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차가 없어야 돼요. 오타. 시중에 나와 있는 만세력 중에 오타로 된 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넓적하게 되고 프린트물로 된 건 아예 사지 마세요. 그런 건 다 오타 투생이니까. 그래서 정식 책으로 딱 만든 거, 그런 거를 사시길 바라는데 보기 편해서 제가 저걸 권합니다. 그래서 그 만세력을 다음 주에 꼭들 준비하시고 만에 하나 못 가면 그 다음 주에라도 꼭 갖고 와야 돼요. 그게 있어야만 사주를 뽑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도주에 사주 뽑는 이론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만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음양 이걸 봐요. 음양 오행 이론을 설명. 이 오행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해서 목, 화, 토, 금, 수예요. 근데 만물의 근원은 수야. 이게 만물의 근원이야. 그래서 수가 우선 제일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모든 곡식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편의상 곡식이 자라나는 걸 보고 처음에서 편의상 목을 내가 먼저 표시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육식갑자를 만들 때 창일이라는 사람도 그런 의미로 목을 제일 먼저 해서 갑목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지지로서 인 이렇게. 그래서 천간의 갑목을 목, 지지로 양음으로 해서 계절적으로 1월, 2월에서 인목과 묘목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오행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은 이게 이 인간의 삶의 기여도를 표시한 거야. 기여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모든 학문은 우리 인간을 위한 학문이죠. 우리 사람을 위한 학문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자, 제일 중요한 건 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수. 이게 만물의 근원인데. 그러니까 자, 아들 자자를 이렇게 쓴 이유도 뭐냐면은 모든 물체는 우리 인간도 우리 몸의 70%가 뭐예요? 물이야, 물. 그리고 애가 성장을 하려면 호르몬 자체가 뭐야? 물이죠. 호르몬 자체가 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르몬과 호르몬의 결합에 의해서 생명체가 형성되고, 그리고 그 생명체가 구성되는 그 태반도 뭐예요? 뭘로 둘러싸여 있어? 물에 둘러싸여 있어. 애가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 안에서.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야. 그래서 아들 자자를 수의 근원. 이게 양수야. 가장 중요한 양수야. 그래서 아들 자자를 그린 거야. 그러면은, 그리고 이게 만물의 근원 자야.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걸 봐요. 수. 물이 있어야만 돼. 물이 있어야 돼. 그 물이 있어야만 모든 걸 다 생성을 시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이 있어야만 모든 게 다 생성이 되는데 이게 쭉쭉 자라난다. 그러니까 인간이고 동물이고 식물이고 꼭 식물만 비유할 필요 없고 물이 있으면 이로 인해서 그걸로 해서 다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에 대한 곡식으로 비유한다면 곡식은 다 나무에서 크는 거죠. 그래서 목의 기운을 말한 거예요. 그 수가 있어야만 물의 기운에 의해서 이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이 자라. 그러니까 어른애가 크는 것도 목의 기운이야. 자란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식물에 물론 비유했지만 사람으로 비유한다면은 목이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목의 기운을 갖고 크는 거야, 막. 어려서는. 청소년기에 목의 기운이 왕성해. 쭉쭉쭉 자란다는 뜻이야. 그때 물이 있어야만 수생목이야. 그리고 목에 의해서 인간의 삶에 목에 의해서 우리는 뜨거운 열기를 얻을 수 있어. 목의 목생. 목에 의해서 이게 불의 발견도 그렇잖아요. 나무의 마찰에 의해서 불꽃이 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의 기운에 의해서 이거에서 화의 열기가 생겨. 그러니까 우리가 열기가 꺼지면 나무를 집어줬잖아요. 그렇듯이. 그리고 화에 의해서 옛날 사람들이 5,000년 전에 주역을 이렇게 해서 이제 주역의 원리가 나온 거예요. 5,000년 전에 주역을 만들 때 화의 기운에 의해서 모든 대지에 흙이 형성되는구나. 대지가 형성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그 겨울에요. 추수하고 나면 뭐야? 그 대지에 불을 지르죠. 왜 질러요? 모든 잡균을 없애면서 토지에 기름을 지게 하는 양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운 재의 기운에 의해서 거름이 되는 거고 모든 그 잡균을 다
죽여놓는 거예요. 그래, 그 원리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화해에 의해서 토가 형성, 대지가 형성되고 여기서 또 만물의 곡식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에 의해서 곡식이 자라면서 여기서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곡식물을 먹는 생성하는 우리의 양식이 형성되죠. 그 결실을 맺어. 모든 곡식의 결실, 과일이고 모든 우리 인간을 위한 학문이니까 우리 인간이 모든 걸 다 먹을 수가 있어. 그 결실을 맺은 거. 이게 금이야. 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역학에서는 금은 금속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 결실을 맺은 결과야. 근데 그 결실을 맺어서 땅에 묻어놓으면 금속이 된 거야, 그게. 그죠? 그게 금속이 된 거야. 어쨌든. 그리고 금에 의해서 금이 돼. 그러면 그 곡식을 우리가 먹고 어떻게 돼? 배설을 하죠. 배설을 해서 또 땅에다 기운을 해서 영양분을 주고 또 자라. 그러면 그 금에 의해서 그리고 그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땅 속을 기름지게 해야 돼. 그 기름지게 해서는 뭐야? 비를 땅 속에 모래 같은 데서는 곡식이 이렇게 저장이 돼야 안 돼.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기가 머금고 있는 땅을 기름진 땅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금에 의해서 수가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잘 봐요. 만물은 이 오행은 상호 상생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서로들 도와줘. 그러니까 이 오행이 한 가지라도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 목화토금수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죠. 이 중에 어느가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때 꼭 필요한 오행, 이 5가지가 이 꼭 필요한 오행이 서로 어떤 작용을 하냐면 잘 봐요. 자, 만물의 근원은 수라고 그랬어요. 수부터 합시다. 수생목. 수가 있어야만 목이 생겨. 요거를 수생목. 자, 따라하세요. 수생목. 수가 있어야만 생성된다. 목이. 그런 뜻이야. 수생목. 물이 있어야만 목이 생성된다고 쓴 거야. 수생목. 그 다음에 목이 있음으로 인해서 목이 있어야만 화가 형성돼. 이거를 목생화라고 그래. 목생화. 그러니까 화의 기운에 의해서 열기가 형성되는 거야. 그러면 화에 의해서 우리는 기름진 대지가 형성돼. 이거를 화생토. 화에 의해서 토가 형성된단 말이야. 화생토. 그 다음에 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만물의 곡식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를 토생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토에 의해서 금이 생성돼. 그러니까 외우지 말아요. 생각을 해봐. 제가 설명한 의미만 생각을 해. 왜 외워? 저절로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금. 그다음에 금에 의해서 만물이 다시 또 형성될 수 있어. 이거를 금생수라고 그래. 그래서 금생수. 그러니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 이게 돌아가는 거야, 뺑뺑.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오행이 서로 상호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행은 어느 거라도 하나라도 빠지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육식갑자를 만들 때 목화토금수랑 오행을 갖고 만든 거야.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서로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오행의 상호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때 같은 오행도 똑같이 양의 수, 음의 수 이렇게 양음으로 쪼갰잖아요. 그래서 10개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양과 음의 기운의 차이는 양은 뭐를 기준한다고 해서 태양의 기운을 기준해서 음은 달의 기준을. 그러니까 양은 사람에 비하면 남자, 음은
여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글자라도 아까 나중에 다시 아까 갑자라는 글자는 뭐야? 이거 양, 이것도 양, 양의 글자죠. 같은 글자라도 을해. 이것도 음의 글자죠. 그럼 이거는 양의 글자, 이건 음의 글자. 그러면 이건 양의 글자, 이건 음의 글자니까 이거는 남성적인 글자고 이건 여성적인 글자다라고 일단 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글자 자체가 그러니까 양음이라는 거는 일단 뭐 태양의 기운, 달의 기운에 의해서 하고 그때 오행은 목화 토금수라는 오행은 서로들 상호작용을 한다.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게 수야. 수에부터 시작하래. 수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생목, 목의 기운에서 화. 이걸 뭐라 그래? 목생화. 그다음에 화에서 토, 화생토. 토의 기운에 의해서 결실을 맺으니까 토생금. 금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물건이 형성돼야 되니까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 이렇게 뺑뺑 도는 거야. 이게 있기 때문에 오행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 뭘 생각하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오행은 자 지금 당장은 외우지 않아도 돼요. 오행에 아까 상생을 상호작용해서 서로 도와주는 상생의 의미를 봤는데 요번에는 요걸 봐요. 이게 극자야. 극할 극자야. 이 글자가 극할 극자예요. 나쁜 글자예요. 그러니까. 나쁜 글자야. 이거 봐요. 이 글자를 봐요. 요 글자가 뭐냐면 형이라는 글자야. 형이라는 건 형제야. 형제야. 그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요. 의리가 나쁜 형제는 가까운 이웃맛도 못했어. 옛날에 지금이나 똑같아. 평생 형제지간에 얼굴도 안 보고 사는 부지기수가 중국에는 허다해.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도촉이라는 도둑놈이 있어. 이런 거 상식적으로 좀 아세요. 춘추전국 시대 때 공자 맹자 나왔을 때 공자가 왜 주역을 얘기했을까요? 그 공자가 나오던 기원전 550년 전, 600년 전에는 인간이 아니야. 오늘날 인간 말종보다 더한 놈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러니까 도촉이란 도둑놈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자만 1000명을 잡아먹었어. 여자를 시컷 데리고 살다가 잡아먹어버려. 인간도 아니야. 그런 사람이 백수를 해. 천수를 해. 100세까지 살아. 근데 그 도촉이라는 사람의 형이 있었어. 그 형이라는 사람은 형이 하도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오래 사는데 형제들은 그래서 그 도촉하고 등을 지고 산에 들어가서 쉽게 얘기해서 수도승하면서 그냥 숨어 살아. 같은 형제들도 그랬어. 그래서 이 글자에 요게 형이란 글자야. 우리가 나중에 배우면 이 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글자가 결코 좋은 글자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단 말이야. 형제지간에 재산 싸움하고. 그래서 여기 이게 작대기를 건 게 뭐냐면은 단두대의 글자야. 머리를 치는 글자야. 나쁜 글자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옛날에는 왕권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우리나라도 2조 때 왕권을 위해서 뭐 형제의 난이 몇 번 일어나잖아요. 이방원에서부터 해서 이태조 이방원이부터 해서 뭐예요. 그다음에 단종회사까지 세조까지 뭐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비일비하잖아요. 이 글자 자체가 그런 의미의 나쁜 글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참고로 한문은 참 절묘하게 생각하고 그려는 만든 글자입니다. 그 한문의 의미를 보면은 그 안에 정답이 있어. 그러면 잘 봐. 왜 이렇게 했을까? 상극. 그러면 오행인데 아주 못된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다 이거예요. 바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상생작용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나한테는 나쁜 작용을 하는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사주 원리를 분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봐요. 아까
수생목, 수생목, 목생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목, 생에서 화, 생에서 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생에서 토, 생에서 금. 이제 이렇게 즉 오행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돌아가 쌩쌩 돌아가. 자,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가 한치 건너 두치란 말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 아버지가 어머니가 두 형제가 새끼손가락 어느 하나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이 없어. 어머니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큰아들이나 작은아 똑같아. 다 중요해. 이거는 한치야. 그런데 어머니를 제쳐놓고 두 형제 간에 싸움질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재벌 기업도 그런 거 한두 번 봐요. 그리고 왕권을 놓고는 동생이 형을 죽이고 형이 동생을 죽이고 비일비재해. 그러니까 형제지간에서 볼 때는 상극을 가질 때가 많이 왔어요. 즉 한치 건너 두치야. 하나를 딱 건너뛰면은 상황이 달라지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재벌 기업도 3대를 넘어가기 어렵다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제일 진짜 뭐 여담이지만 우리나라 지금 뭐 지하에서 뭐 또 운동권에서 삼성 욕하는 경우도 있지만 삼성그룹 자체는 애국자죠. 삼성이라는 게 있음을 해서 오늘날 이만큼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국부, 우리나라 국가의 국부의 기여도가 제일 큰 기업이 어디에 지금? 삼성이 제일 높잖아요. 어쨌든. 근데 막말해서 삼성이 무너졌다고 칩시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후진국으로 빠져요. 그 순간 자체에서. 그런데 삼성은 지금 2대, 3대까지 잘 가는데 그 다음은 3대를 못 면한다 그러잖아. 근데 3대를 더 가려면은 적선을 많이 하라는 게 불교나 주역의 원리야.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건희 다음에 지금 그 아들이 자기 벌은 돈의 반쯤을 사에다가 싹 기부를 해버려. 그러면은 삼성은 4대, 5대 영구히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현대 정몽주도 자기가 내놓는 거 금액 말고 벌도록 벌써 연말에 6억 600억을 딱 던지는 거야. 그건 머리를 잘 쓰는 거예요. 적선을 베풀어야 대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와 주역의 원리예요.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건너뛰어봐. 건너뛰면 상황이 달라져. 건너뛰면 어떻게 건너뛰냐? 이거 봐요. 잘 보세요. 아까 수생목이라고 그랬어. 수하고 목은 서들 상생해. 목하고 화하고는 서들 상생해. 그런데 자, 목을 무시하고 요걸 하나 딱 제쳐놓고 어머니를 딱 제쳐놓고 어머니를 제쳐놓고 보자 이거야. 그러면 형제와 사촌 간에 볼 때는 수하고 화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쟁탈전이 일어나. 즉 쟁탈전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극상 형태가 일어나는 거야. 즉 물은 이게 수예요. 물이고 이건 화야. 근데 이 뜨거운 열기가 자꾸 불꽃을 띠려고 그래. 여기다 물을 확 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불이 딱 꺼지잖아요. 즉 수생목 목생화인데 하나를 딱 제쳐놓고 건너뛰고 보면은 물을 그러니까 화에서 수가 아니라 시작이 여기니까 수에서 보잔 말이에요. 에? 수에서 화를 딱 보면은 이게 물이 불을 확 죽여버려. 이거를 수국화라고 그래. 물이 화를 죽인다 이거야. 이 극자는 물론 이 극자야. 그때 그 극자를 어떻게 만들었다는 걸 원리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단두대로 목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불은 뭘 만나면 죽어? 물을 만나면 죽어버리는 거 그냥. 그러니까 수는 불을 죽여버려. 수국화야. 하나를 다 건너뛰어 보자 말.
요까지 이해 되겠어요? 그다음에 여기를 봐요. 꼭 이해해야 돼요. 조금 전에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요까지 상생작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를 딱 제쳐놓고 건너뛰어 보면은 그다음에 여기를 봐요. 자, 아까 교과서에 다 써 있지만은 외우려고 그러지 마라. 이해만 해요. 자, 수생목이야. 수생목인데 화생토야. 화에서 이제 요 하나를 건너뛰고 봐. 그럼 화는 어떠냐 이거야. 화는 어떠냐? 화생토야. 화생토인데 요 토를 건너뛰고 화하고 금하고를 봐. 그러면 모든 열기는 모든 곡식을 다 불태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결실은 뭐를 만나면 겁나? 불을 만나면 겁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곡식을 불태우지 않게 해서 어떻게 지하에 옛날 사람들 땅을 파고 지하에다 저장한 거야. 옛날에도 산불이 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화는 화극금, 요거를 화극금, 화는 금을 다 불태워버려. 화극금. 요거를 아까 수국화라고 그랬잖아. 화극금. 화극금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금의 입장에서 뭐가 즐겁나? 불이 즐겁나는 거야. 그러면 금의 입장을 나봐. 금의 입장에선 이걸 봐요. 아까 요거를 금생수라고 그랬죠. 금은 수를 정했어. 근데 하나를 건너뛰어 봐. 이거 금은. 자, 봐요. 지금 결실을 만들었는데 결실을 만들어 갖고 나무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물이 없이 금하고 목하고 그러면 금은 목을 키울 수가 없죠. 그리고 이 곡식이라는 게 땅에 매장이 돼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면은 그 걸레에 의해서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금이 목을 친다고 그래. 이걸 금목이라 그래. 금극목. 목이라 그래. 그러면 목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되냐? 목에. 아까는 목생화라고 그랬죠. 목생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목의 입장에서 하나를 건너뛰어 봐. 그러면 토의 입장으로 봐. 이거 봐. 이거. 목은 목은 토. 이 토를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국토라고 그래요. 목은 우리가 조그만 땅덩이에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버리면 그 땅은 2년 안에 그 땅은 썩은 땅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뭐예요? 옛날에도. 그래서 안식년제라고 해서 땅을 3년에 한 번씩 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지나치면 뭐가 죽어? 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목국토라고 해요. 옛날 사람들이 그런 자연현상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의 입장에서 봐. 토의 입장에서는 토생금인데 토의 입장에서 하나를 딱 건너뛰면은 이거 봐. 토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기 물이 찬 데다가 물을 뭘로 메꿔? 흙으로 메꾸잖아. 지금 전주 전남 전북 그 메꾸는 거 해만금 다 뭘로 만드는 거야? 흙으로 메꾸고 시멘트 씌우잖아 지금. 그러니까 토국수야 이거는 토국수. 그래서 복잡하니까 다시 이제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수, 목, 화, 토, 금 이렇게 오행이 있어. 근데 마주보고 일 때는 서로들 상생작용을 해. 그런데 이걸 하나를 건너뛰면은 이렇게 건너뛰면 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수국화라고 그래. 수국화. 그 다음에 화의 입장에서 금은 건너뛰면은 화극금이야. 당하는 거야, 화극금. 그러면 금의 입장에서는 또 목을 죽일 수가 있어. 이거를 금극목이라고 그래. 또 목의 입장에서는 토를 죽일 수 있어. 이거를 목극토라고 그래. 토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토국수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를 건너뛰면 내가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를 건너뛰면. 그러면 잘 봐요. 수의 입장에서 봐. 잘 봐요. 수 입장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내가 죽이기도 하지만 내가 당하기도 하죠. 잘 봐, 이걸 꼭 알아. 수는 화를 죽이죠. 수국화. 수는 화를 죽이지만은 또 난 뭐한테 줘? 물은 토가 들어오면 토구수로 죽는 거죠. 목도 봐. 목 봐. 다 그러니까 오행 자체는 내가 이길 수도 있지만 내가 당할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목을 봐. 목은 목국토, 토를 이겨. 그러나 목은 뭐가 와서 죽여? 금이 와서 금금목으로 치는 거야. 화를 봐. 화는 뭐가 죽어? 물을 만나면 죽죠. 수국화야. 근데 나는 모든 걸 다 태울 수 있어. 화극금이야. 금을 보면은 금은 화한테 당해. 그러나 금은 뭐를 때리냐면은 나무, 목을 칠 수 있는 거야. 또 그렇잖아. 그러니까 수, 목, 화, 토금 모든 오행은 내가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지만 내가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행의 상극작용이에요. 상극작용. 옛날 사람들이 이미 주역을 만들 때 5천년 전에 이런 자연현상의 원리를 대입을 하고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공수래 공수고야. 다 세용지마다 돌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내가 이길 때가 있으면 질 때도 있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 순리대로. 그렇다고 본다면 옛날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인류는 다 공평할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역의 원리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다시 한번 이걸 보면은 자, 수, 목, 화, 토, 금. 지금 오행의 이 상호작용의 의미가 여기서부터가 육식갑자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거부터가 주역의 첫걸음이에요. 여기서부터가. 그러면서부터 만물의 원리와 인간의 삶의 흐름을 기술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이제 주역의 원리가 나오고 그거를 잘 정리를 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기술한 게 바로 공자의 주역 원리야. 그 시대에 나온 사람 또 한 사람이 석가모니야. 석가모니와 공자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내막은 아까 우리가 오행의 원리를 봤지만은 불교 원리나 공자가 얘기한 주역의 원리나 따지고 보면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원리를 똑같이 얘기한 거야.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은 뭐야? 모든 학문의 기본이 욕심을 버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가라 이런 뜻 아니야. 그죠?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모든 원리의 모든 종교의 끝은 선이야. 발을 선자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가시고 그거는 공자나 석가모니의 원리나 똑같은 거야. 또 예수 그리스도도 뭐야?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 선이야. 선. 마음을 비우고 선하게 살라 이거야. 그러나 그게 성인들 얘기지 우리 일반인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종교가 된 거야. 자, 그럴 때 자,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게 상호작용이야. 상생작용. 상생작용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오행의 한 가지를 빠지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를 건너뛰면은 이게 수국화야. 물은 화를 죽여. 하나를 건너뛰면 화극금이야. 화살표 친 대로 죽이는 거야. 금은 금금목이야. 목을 쳐. 목이 당해. 그러니까 금을 만나면 목은 그냥 고개를 확 숙여야 돼. 쪼그라드는 거야. 또 목국토야. 그러니까 토는 목을 만나면 겁내는 거야. 또 토국수야. 수는 토를 만나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역학이 별게 아니라는 게 금방 머릿속에 스쳐야 돼. 우리가 아까 육식갑자를 만들 때 양이면 양, 음이면 이라고 그랬죠. 그때 여기다 오행을 다 붙였죠. 오행을 붙였잖아. 간목은 양목, 을목은 음목, 화는 뭐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 글자에 의해서 그게 사주팔자인데
그 글자가 뭐에 의해서 도와주고 뭐에 의해서 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걸 아시죠? 그러면 물이다 그러면은 물은 뭘 겁내는 거야? 물은 뭘 만나면 겁나? 수는 토에 의해서 죽는다 그랬잖아. 토국수 아니야. 화는 불을 끄는 건 수지만은 불을 끄는 건 수지요. 불을 끄는 거는 수지만은 물이 죽는 거는 수는 토에 의해서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들의 어렴풋이 이렇게 오행의 상생상극이라는 게 인생살이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자, 물은 다시 한번 이거는 외우려 하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물이 있어. 이게 화야. 화가 있어. 불이야. 그러면 이 불을 끄려면 뭘 집어넣어야 돼? 물이죠. 근데 거꾸로 세봐요. 거꾸로 술을 죽이는 게 불은 아니죠. 물에다가 여기 바다에다 불을 던지면 물이 말라드니까 불이 먼저 죽어버리죠. 그렇잖아. 상식적으로 한강물에다가 횃불을 수만 개를 집어넣은들 물이 말라져요? 불이 먼저 죽어요? 불이 먼저 죽죠. 그러니까 수하고 화하고 싸움하면은 불이 꺾어지는 거지 수가 꺾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 수를 없애려면 어떻게 돼? 한강물을 메꾸려면 거기다가 잔더미같이 흙으로 메꾸면 새만금 그래서 그 넓은 땅을 지금 흙으로 메꾸는 거 아니야. 자연현상을 그대로 생각해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수국화라구나. 그러면 술을 죽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 토를 죽이는 거야. 토국수로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화도 당하기만 하냐? 물에 의해서 당하기만 하느냐? 아니죠. 화가 죽이려면 그 모든 곡식을 다 불태울 수 있잖아. 금. 그러니까 화는 금을 이길 수가 있어. 그러면 금은 당하기만 해요? 금도 이기는 게 있어. 금은 뭐야? 나무를 칠 수 있어. 여기 목이 있어. 금금목. 목을 칠 수 있어. 금금목. 그 목은 또 당하기만 해요? 목은 토를 이길 수 있어. 토를 목국토. 그러면 토도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를 또 이기잖아. 이렇게 서로들 물고 물리는 거예요. 요거를 오행의 상극작용이라고 그래. 이 상생작용과 상극작용이라는 게 주역의 기본이야.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 교과서 거기에 12페이지에 다음 페이지 거기 12페이지에 그 내용이 써 있는 거야.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거기 상극의 원리를 제가 미리 좀 얘기해 놓은 거야. 그래서 요 오행의 상극의 의미를 반드시 해야 돼. 여기까지 되겠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의미를 자 그러면 요 원리를 이제 요까지 이해가 됐으면은 아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봐. 즉 하도에 있는 데다가 대입을 해봐. 그 옛날 사람들이 다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야. 자 가운데 중앙에 토가 있어. 토죠. 중앙에 타. 이게 숫자로 5야. 그러면 음양을 따지기 전에 이런 개념이 있어. 그리고 여기서 이게 북쪽이야. 그 하도에 있는 그림을 보고 찾은 거야. 그리고 이 북쪽은 추우니까 겨울이고 여기다가 오행을 집어넣어. 뭐야? 그치? 수죠. 오행을 집어넣으면은 추운 겨울이 물이 흘러내리는 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리죠. 위쪽이 춥잖아. 우리나라 북극이 제일 춥잖아요. 북극, 수. 그리고 이게 1번이로구나. 여기다가 주강에 이걸 더해서 6이라는 성수를 만들었어.
그래서 오행을 수가 겨울이고 북쪽을 말하는. 그러니까 수라는 게 자체가 뭐야? 겨울이고 북쪽이라는 개념이로구나. 그리고 숫자로는 처음 시작한. 그러니까 이 수가 1이라는 이유는 이게 앞뒤가 안 맞으면 학문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12지지에서 자가 1번이라고 그랬죠. 11월. 근데 이 자가 무슨 숫자야? 자가 양수 아니야, 양수. 그죠? 그러니까 1번이라는 숫자가 붙은 거야. 처음에 제일 첫머리 글자야. 그러니까 수가 기호에서 십진법으로 1, 2, 3, 4 하면서 제일 먼저 1번에다 놓은 거야.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 그림이 동물에 거기에 찍혀 있는 걸 보고 이렇다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겨울이 춥고 북쪽이라는 게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이치로구나 해서 정리한 거라고요. 그 자연의 이치가 안 맞으면 이 표를 보고 이런 걸 찾아낸들 소용이 없는 거지. 안 맞으니까. 근데 딱 맞으니까 이게 자연의 이치로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위에 남쪽이야. 이게 남쪽이야. 제가 왜 이쪽을 남쪽으로 하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이렇게 해서 서산으로 지잖아요. 이게 남쪽인데 해가 떠. 그러니까 이거는 여름이로구나. 이 여름이라는 건 들어온 열기니까 오행으로 보면은 뭐예요? 어디에 해당해? 화의 기운이로구나. 그래서 화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숫자로는 27이로구나. 그러니까 화는 2의 개념을 두 번째로구나. 그리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 이때 봄인데 이게 해가 뜨는 동쪽이로구나. 그리고 3이라는 숫자. 38. 그리고 만물이 동쪽이고 봄인데 이때 모든 곡물이 싹이 트죠. 그래서 목이라는 개념. 그 여러분들 왜 어렸을 때도 38목이라고 그러잖아. 38따라지가 아니라 38목. 38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 들어봤죠? 그 38목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3이 하늘에서 주어진 글자, 여기다 5를 더한 성수로서의 8, 38. 이거는 동을 말하는데 나무 목이야. 그래서 목을 3이라는 기호에다 맞추고,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글자가 1, 2, 3, 4, 5, 6, 7, 8, 9, 10 중에서 어느 글자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제일 좋아하는 글자가 무슨 글자야? 그렇지, 3이야. 왜 그럴까요? 이게 목이야, 목. 근데 우리나라를 뭐라 그래? 좀 이따 다 정리합니다. 우리나라를 무슨 국가? 동방목국이라고 그래. 우리나라 동방목국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숫자가 무슨 글자야? 3이라는 글자예요. 다 이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성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다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져. 이렇게 표시해야지. 이렇게 38 아니로구나. 이렇게 해야죠. 38 그 다음에 이렇게 49. 이게 서쪽이야. 서쪽에는 해가 져. 가을이야. 가을이고 이거는 가을은 결실이 계지니까 금이다 라는 오행을 집어넣었어. 가운데 토고. 그러면 잘 봐요. 동서남북이 있는데 우리가 동서남북. 그런데 만물의 근원 물은 옛날에도 뭐야? 차원 추고온 지방에서 얼음이 얼고 물이 저장되고 한다는 알았어. 그래서 북쪽이 수야. 그리고 1이야. 1. 그리고 1.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북쪽이 겨울이고 1이고 화가 남이고 목이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오행의 원리를 맞춘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 하도에 있는 데다가 동서남북을 집어넣고 계절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12지지 4개월절 봄, 여름, 가을 계열을 맺는 거죠. 그다음에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 오행의 의미를
이제부터 자세히 부여할 거예요. 그 오행의 의미를 부여한 게 이제 우리 교과서 13페이지 오행의 기본 성질이라는 데서부터 우리가 연구를 할 겁니다.